헬로 동화 잠자리 동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동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와, 벌써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오늘 헬로 동화와 함께 만나볼 책은 바로 전래동화예요. 헬로 동화는 전래동화를 들으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친근함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전래동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 들어볼 전래동화는 선녀와 나무꾼이에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베러 갔다가 사냥을 당할 뻔한 사슴을 구해주게 돼요. 사슴이 고마운 마음에 나무꾼에게 선녀들이 오는 연못을 알려주는데요.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먼 옛날 금강산 기슭에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이 나무꾼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팔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무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나무꾼은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을 맞은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나타났어요.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불쌍해서 얼른 짐 속에 숨겨주었어요. 잠시 뒤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냥꾼이 활을 메고 뛰어왔어요. 여보시오, 이쪽으로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걸 못 보았소? 사냥꾼은 숨을 헐떡거리며 물었어요. 저기로 갔어요. 나무꾼은 숲을 가리켰어요. 사냥꾼은 바삐 숲 쪽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됐다. 안심하고 나오너라. 나무꾼이 사슴에게 말했어요. 나무꾼은 사슴의 뒷다리에 박힌 화살을 뺐어요. 그리고 옷고름을 뜯어 상처를 싸맸어요.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은데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사슴이 묻자 나무꾼이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에헤헤, 장가나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서쪽 산봉우리를 넘어가면 맑은 연못이 있어요. 보름달이 뜰 때 그 근처에 숨어 있으면 하늘에서 선녀 셋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 선녀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을 몰래 감추세요. 그러면 그 선녀는 하늘로 못 올라가게 되지요. 나무꾼님은 그 선녀님을 잘 달래서 결혼하세요. 하지만 아기를 낸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꼭 그래야만 해요. 사슴이 말했어요. 고맙다, 사슴아. 약속할게.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와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보름달이 떴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곳으로 갔어요. 나무꾼은 연못 가까이에 있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정말 선녀 셋이
날개옷을 입고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벗고 맑은 연못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나! 언니! 내 날개옷이 없어! 잘 찾아봐.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안 보여. 막내 선녀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다시 잘 찾아봐. 날개옷을 입은 두 언니 선녀가 막내 선녀와 같이 날개옷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막내 선녀의 날개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새 선녀가 날개옷을 찾는 동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머, 어떡하니? 하늘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야. 언니 선녀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언니, 어떡해? 안 되겠다. 우리 먼저 갈 테니 넌 날개옷을 찾으면 곧바로 올라와. 언니! 막내 선녀는 울면서 언니들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나무꾼은 울고 있는 막내 선녀에게 다가갔어요. 선녀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이고, 누구세요? 저는 이 산에 사는 나무꾼인데 무슨 일이신지요? 막내 선녀는 울먹이며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꾼은 모른 척하며 말했어요. 제가 찾아볼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어요. 나무꾼의 어머니는 선녀를 반갑게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날개옷을 찾지 못했어요. 산에 다시 올라갔다 온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뒤 날개옷을 찾지 못한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했어요. 나무꾼의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지요. 세 사람은 오순도순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해서 팔았고 선녀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어요. 아기가 1명, 2명, 3명 태어났어요. 나무꾼은 선녀를 볼 때마다 늘 미안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선녀가 나무꾼의 아내가 되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웠지요. 하루는 나무꾼이 선녀를 불렀어요. 그동안 미안하오. 사실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날개옷을 감추었어. 나무꾼은 사슴이 한 마리 생각났지만 아이가 3명이나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나무꾼은 선녀 몰래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내 날개옷 한 번만 입게 해주세요. 선녀는 날개옷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어요.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주고 나무를 하러 나갔어요. 얼마 뒤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은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무꾼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한 아이는 등에 업고 두 아이는 양팔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보! 얘들아! 나무꾼은 소리쳐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선녀와 아이들의 모습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사슴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 끙끙 앓아 누웠어요. 그러다 문득 사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사슴에게 물어보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나무꾼은 지난번에 사슴을 만났던 자리에 가서 날마다 사슴을 기다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사슴이 나타났어요. 사슴아, 내가 네 말을 안 들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갔단다. 이제 어떡하면 좋겠니? 나 좀 도와다오.
나무꾼이 눈물을 뚝뚝 흘리자 사슴이 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그 대신 보름달이 뜨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연못에 물을 길어가지요. 두레박이 내려올 때 얼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사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보름달이 뜨기만을 기다렸어요. 밤이 되어 보름달이 뜨자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냉큼 두레박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하늘에서는 두레박이 무거워지자 물이 가득 찬 줄 알고 끌어올렸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나무꾼이 두레박에서 몸을 일으키자 마침 두레박 목욕물을 기다리던 막내 선녀와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우와, 우리 아버지다! 아이들이 나무꾼 품에 안겼어요. 죄송해요. 하늘나라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하늘나라 군사들은 몰려와 나무꾼을 묶어 옥황상제 앞으로 데려갔어요.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땅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해보겠느냐? 그중 한 가지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네, 하겠습니다. 나무꾼은 겁이 났지만 얼른 대답했어요. 그럼 첫 번째, 내가 어디엔가 숨어 있을 테니 하루 동안에 나를 찾아라. 말을 마친 옥황상제는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옥황상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무꾼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막내 선녀가 살며시 나타나 귓속말을 했어요. 성 밖에 나가면 돼지우리가 있어요. 그 앞에서 옥황상제님을 크게 부르세요. 옥황상제님, 왜 더러운 돼지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러자 꿀꿀거리던 돼지 한 마리가 옥황상제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번은 내가 이겼다. 다음은 네가 숨는 거다. 내가 널 찾으마.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내가 어디에 숨든 옥황상제는 손바닥 보듯 다 알 텐데. 나무꾼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시 선녀가 나타났어요. 선녀는 나무꾼을 개미로 변하게 해서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골무 속에 넣었어요. 선녀는 그 골무를 끼고 바느질을 하는 척했어요. 옥황상제가 선녀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네 남편을 볼 수가 없구나. 혹시 여기 오지 않았느냐? 선녀는 시치미를 떼고 모른다고 했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구나. 나무꾼은 어서 나오너라. 옥황상제의 말을 듣고 선녀는 나무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어요. 2번째도 네가 이겼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가 화살을 쏠 테니 그 화살을 찾아와라. 옥황상제는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쏜살같이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하늘나라를 다 헤매고 다녀도 화살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긴 한숨을 쉬며 걱정했어요. 선녀가 소리 없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쪽으로 계속 가면 추녀 끝이 아래로 내려간 기와집이 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면 아픈 남자애가 누워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가슴을
3번만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화살이 나올 거예요. 나무꾼은 선녀가 알려준 대로 그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가족들이 모여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나무꾼이 물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더니 숨을 잘 못 쉽니다. 의사들이 다녀갔지만 아무도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한번 고쳐보지요. 하지만 누구도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은 나무꾼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나무꾼은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고 3번 쓸어내렸지요. 그러자 아이의 가슴에서 화살이 쑥 빠져나왔어요. 아이는 금방 숨을 쉬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의 가족들이 대접을 하려고 했지만 나무꾼은 급히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나무꾼은 기쁜 마음으로 화살을 들고 뛰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화살을 낚아채서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안 돼! 나무꾼이 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솔개 한 마리가 날아와 까마귀가 물고 있던 화살을 재빨리 빼앗아 멀리 날아갔어요. 나무꾼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나무꾼은 힘없이 걸어서 선녀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알려준 대로 찾은 화살을 솔개가 물고 갔으니 나는 죽게 되었어. 나무꾼이 말했어요. 선녀가 웃으며 화살을 내놓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옥황상제님이 까마귀로 변해 당신 화살을 빼앗기에 내가 얼른 솔개로 변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나무꾼은 선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동안 선녀는 남몰래 나무꾼의 뒤를 따라다니며 도와줬던 거예요. 나무꾼은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땅에 혼자 두고 온 어머니를 걱정하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나는 여기 살게 되어 기쁘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여 마음이 몹시 아프오. 나무꾼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무꾼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선녀는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놀랍구나. 옥황상제는 나무꾼의 어머니도 하늘나라로 올라와 살 수 있게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다시 만난 나무꾼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무꾼은 어머니와 선녀,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와, 떨어져 있었던 선녀와 아이들과 그리고 홀어머니까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나무꾼 덕분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네요. 나무꾼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두 번째로 만나볼 동화는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모여서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는지 황새에게 찾아가 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벌써부터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가봐요. 두 번째 이야기, 황새의 재판. 옛날 옛적 어느 날 숲속에서 꾀꼬리와 뻐꾸기 그리고 따오기가 한데 모여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들 자기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였지요. 이 세상에서 나처럼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새가 있을까? 절대로 없지. 꾀꼬리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오, 무슨 소리? 내 목소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뻐꾹, 뻐꾹. 아우, 역시 멋진 목소리야. 이번에는 뻐꾸기가 거드름을 피우며 얘기했지요. 나 참, 그런 지저분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하다니 정말로 웃기는군. 따오기가 머리를 흔들며 꾀꼬리와 뻐꾸기를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따오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저분한 목소리? 넌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치! 따오기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한 꾀꼬리가 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따오기, 네 목소리가 최고로 아름답다는 말인가 본데. 어디 드러나 보자고. 기분이 나빠진 뻐꾸기가 말을 더듬거리며 따오기를 재촉했습니다. 좋아.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떤 건지 잘 들어보라고. 따옥, 따옥, 따옥. 따오기가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꾀꼬리와 뻐꾸기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따오기, 너 어디 가서 절대로 노래하지 마. 그깟 목소리는 내 목소리에 비하면 저 아래거든. 꾀꼬리가 따오기에게 코웃음을 날렸습니다. 치, 따오기 네 목소리는 아름다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역시 내 목소리가 최고라니까. 뻐꾸기도 따오기를 향해 힝 콧방귀를 날려주었지요. 아니야. 내 목소리가 제일로 힘차고 아름답단 말이야. 따오, 따오. 이제는 따오기가 속이 상했지요. 꾀꼬리도 뻐꾸기도 자기의 목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느덧 둥실 떠올랐던 해가 지고 소리 없이 어두움이 내려앉았습니다. 까만 밤하늘에는 반짝반짝 별이 빛났고 둥근 달은 두리둥실 구름 위를 떠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꾀꼬리와 뻐꾸기 그리고 따오기의 목소리 자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워. 조금 목이 쉬는 꾀꼬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뻐꾹, 뻐꾹.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가 제일 아름답다니까. 뻐꾸기는 얼굴을 어깨 축지에 파묻은 채 종알거렸지요. 따오, 따오. 너희 말은 다 거짓이야. 내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따오기는 공연히 날개를 퍼덕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보자. 꾀꼬리가 뜻밖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뻐꾸기도 맞장구를 쳤지요. 좋아. 재판을 받아서 누구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결판을 내는 거야.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따오기가 꾀꼬리와 뻐꾸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누구에게 재판을 받지? 꾀꼬리와 뻐꾸기가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황새님이 어떨까? 황새님은 지혜도 있고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황새님을 찾아가서 누구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결정해달라는 거야. 어때?
따오기의 말에 꾀꼬리와 뻐꾸기가 좋다고 했지요. 그래서 일주일 뒤 꾀꼬리와 뻐꾸기 그리고 따오기는 황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쩌지? 나는 사실 내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데. 막상 재판을 하기로 하자 따오기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편히 잘 수 없었지요. 꾀꼬리와 뻐꾸기에게 지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 사실 나옥 이런 내 목소리가 어떻게 꾀꼬리나 뻐꾸기를 이기겠어? 따오기는 땅이 꺼질 만큼 크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지고 싶지 않아. 그래, 꾀꼬리와 뻐꾸기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해. 따오기는 이국리 저국리를 하며 하룻밤을 꼴딱 새웠지요. 좋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 따오기가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따오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새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황새가 이리 가면 따오기도 이리 가고, 황새가 저리 가면 따오기도 저리로 갔지요. 졸졸졸. 마치 황새의 그림자인 듯 따오기는 황새만 따라다니며 황새가 무엇을 먹는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며칠 뒤였습니다. 따오기는 황새가 잘 먹던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개구리, 우렁이, 두꺼비, 올챙이, 거머리, 구렁이, 물뱀, 찰거머리, 쥐며느리, 딱정벌레. 이만큼이면 될 거야. 흐흐, 좋았어. 따오기는 잡아온 것들을 맵시 있는 붉은 박에 보기 좋게 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용히 황새를 찾아갔지요. 황새님, 따오기입니다. 잠을 자던 황새는 뜻밖의 들려온 따오기 목소리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이 밤중에 나타났으니 무언가 부탁하려고 온 게 틀림없어. 황새는 이런 생각을 하며 문을 열어주었지요. 이 밤중에 따오기, 네가 웬일이냐? 황새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따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받으세요. 제가 황새님을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따오기가 큼직한 박을 황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좋아. 예의는 바르군.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볼까? 황새가 헛기침을 하며 맵시 있는 붉은 박을 열어보았지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먹이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황새는 따오기가 들고 온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슨 부탁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황새가 입을 열기 무섭게 따오기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실은 내일 꾀꼬리와 뻐꾸기 저 이렇게 셋 가운데서 누구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겨루기로 했습니다. 바로 황새님 앞에서요. 그러니 모쪼록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따오기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아니구나. 그러나 내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할 테니 아무 염려 말고 돌아가거라. 황새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말했지요. 드디어 재판을 받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람은 산들산들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야. 꾀꼬리와 뻐꾸기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짐을 했습니다. 난 황새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따오기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고요. 약속한 대로 꾀꼬리와 뻐꾸기 그리고 따오기가 황새네 집에 모였습니다.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다. 황새의 선언이 있은 후 먼저 꾀꼬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꾀꼬리는 정성을 다해 소리를 냈습니다. 무척이나 맑고도 아름다운 목소리였지요.
황새는 꾀꼬리의 아름다운 소리에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소리가 비록 아름답지만 가볍기만 하여 쓸데가 없구나. 꾀꼬리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얼른 뒤로 물러났지요. 이번엔 뻐꾸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뻐꾸, 뻐꾸, 뻐뻐꾸, 뻐꾸. 뻐꾸기 역시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뻐꾸기의 목소리 역시 꾀꼬리만큼이나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황새는 머리를 흔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네 소리가 비록 아름답기는 하나 근심이 많아 슬프기만 하구나. 뻐꾸기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드디어 따오기 차례가 됐습니다. 따오기는 나 보란 듯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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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옥. 따오기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황새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말했습니다. 따오기 네 소리는 장군의 목소리로다. 네 소리가 웅장하니 대장부 같도다. 아, 역시 네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구나. 노래에 자신이 없었던 따오기가 많이 속상했나 봐요. 우리도 항상 자신감을 갖자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심청전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인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이. 과연 심청이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전래동화. 함께 들어봐요. 세 번째 이야기, 심청전. 옛날 옛적의 일입니다. 황주 도화동에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집안은 조상 대대로 벼슬을 하였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살림은 어려웠지요. 게다가 심학규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앞을 잘 볼 수 없자 사람들은 그를 신봉사라 불렀습니다. 신봉사의 부인 곽씨는 예절이 바르고 마음이 착했지요. 다만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 선녀가 학을 타고 내려오는 꿈을 꾼 뒤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신봉사의 부인 곽씨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약도 먹고 침도 맞았지만 병이 점점 커져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하는 수 없었습니다. 신봉사는 갓난 청이를 안고 이 집 저 집을 찾아가 동년젖을 먹였지요. 그러던 청이가 어느새 1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는 제가 끼니를 마련해 올 테니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청이가 신봉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신봉사는 청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날부터 청이가 밥을 빌려 나섰습니다. 눈먼 아버지 드릴 밥 한 술만 주세요.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이구나. 모두들 청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과 김치, 장을 아끼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청이는 15살이 되었지요.
바느질 솜씨가 좋고 달덩이같이 예쁜 청이 정말 효녀야. 청이의 소문은 근처 마을까지 쫙 퍼졌습니다. 고개 너머에 사는 승상 부인까지 그 소문을 듣고는 청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곱구나. 청아, 이 넓은 집에 달랑 나 혼자 산단다. 승상은 돌아가시고 아들들은 모두 객지에 나가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청아, 내 수양딸이 되어 나랑 오순도순 살면 어떻겠느냐? 나이 지긋한 승상 부인이 청이에게 말했지요. 하지만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딸 삼겠다 하시니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님의 수양딸이 되면 앞 못 보는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겠습니까? 청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자 놀란 부인이 청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처 네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였구나. 청아, 없던 일로 하자. 그 대신 자주 놀러와야 한다. 승상 부인은 청이에게 비단이며 양식을 넉넉히 주어 돌려보냈지요. 한편 신봉사는 한참을 기다려도 청이가 돌아오지 않자 길을 나섰습니다. 청아! 청아! 신봉사는 청이를 부르며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길을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만 헛발을 디뎌 신봉사는 개천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 사람 살려! 신봉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지요.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후다닥 개울로 뛰어내려와 신봉사를 구해주었습니다. 난 몽은사 화주승인데 어쩌다가 이런 변을 당하였소? 스님이 묻자 신봉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딸 자식 마중 나왔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앞만 볼 수 있어도 내 딸을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그러자 스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만 시주하면 따님도 귀하게 되고 눈도 뜰 수 있으련만.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참말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신봉사는 얼떨결에 공양미 시주를 약속했습니다. 냉큼 스님이 시주책을 펼치더니 심학규 공양미 300석이라 적었습니다. 스님이 간 뒤에야 신봉사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딸 자식 동양시켜 간신히 살면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한단 말인가? 신봉사가 푹푹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청이가 돌아왔습니다. 청이가 신봉사 얼굴에 가득한 근심을 보고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신봉사는 머뭇머뭇거리다가 조금 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도 갑갑하여 문 밖에 나갔다가 개천에 빠졌는데. 말을 마치자 신봉사는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이가 그런 아버지를 위로했지요. 걱정 마세요. 공양미 300석은 제가 마련해 볼게요. 청이는 조용히 뒤뜰로 나갔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어디서 구한담? 막막했습니다. 청이는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청이는 우물가에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뱃사람들이 처녀를 사러 다닌다지 뭐야? 듣자하니 서해 바다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다지.
응, 서해 한가운데 인당수라는 곳이 있대. 그런데 파도가 하도 심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만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구먼. 아, 그래서 처녀들을 사러 다닌다는 거야. 청이는 동네에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몰래 뱃사람들을 만났지요. 저 같은 아이도 삽니까? 제 나이 꼭 15입니다만. 왜 팔려가려는 게냐?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이냐? 뱃사람들이 청이에게 물었습니다. 청이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을 못 보십니다. 청이 이야기를 듣고 난 뱃사람들은 그 효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몽운사로 쌀 300석을 올려보냈지요. 청이와는 돌아오는 3월 15일에 만나기로 했고요. 집에 오자 청이는 신봉사에게 기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에 보냈으니 염려 마세요. 신봉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공양미 300석이 대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청이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넌마을 장승싹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흔쾌히 300석을 보내주셨지요. 잘 되었구나. 그래, 언제 갈 참이냐? 신봉사가 청이 말을 고지 듣고는 좋아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달 보름날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대답하는 청이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드디어 청이가 떠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도록 청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청이는 쪼그려 앉아 잠든 신봉사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청이가 억지로 울음을 참고 있을 때였지요. 어느덧 밤이 깊어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청이가 밥을 지어 신봉사 앞에 차려냈습니다.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신봉사는 반찬이 좋은 것이 마음에 들었지요. 얘야,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가지 뭐냐. 아마 승상댁에서 오늘 널 데려가려나 보다. 신봉사의 말에 청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청이는 울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게 웬 말이냐? 못 간다, 못 가.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좋겠지만 너를 죽이고 눈을 뜬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부녀 함께 죽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신봉사가 목을 놓아 울자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나왔지요. 그리고는 청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못난 딸은 잊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이 세상에서 다시 뵙지는 못하지만 다음 세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는 뱃사람들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신봉사는 가지 말라고 펄펄 뛰며 통곡을 했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청이가 탄 배가 어느덧 인당수에 다다랐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이 일더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청이가 이윽고 뱃머리에 섰습니다. 풍덩! 청이가 마침내 인당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어쩐 일일까요? 거짓말처럼 바람이 먹고 안개도 거치더니 밝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모두 청이의 효성 덕분인가 보네. 뱃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청이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한편 옥황상제는 용왕에게 청이를 수정궁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청이는 며칠 동안 선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편히 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자하게 생긴 부인이 가마에서 내리더니 말했습니다. 청아, 애미다. 어머니! 청이는 냉큼 달려가 어머니 목을 덜컥 끌어안았습니다. 청이와 어머니는 날이 가는 줄 모르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닭이 울자 어머니는 청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청이는 큰 꽃송이를 타고 인당수로 갔지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큰 연꽃이라니?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연꽃을 건져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마침 왕후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임금님은 커다란 연꽃을 보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마음이 답답한 임금님이 연꽃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꽃이 움찔하더니 그 속에서 고운 여인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청이였습니다. 넌 누구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깜짝 놀란 임금님이 물었지요. 청이라 하옵니다. 대답을 들은 임금님은 기뻐하며 청이를 새 왕후로 맞았습니다. 임금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청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두고 온 아버지가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중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려. 임금님이 걱정스레 묻자 청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눈먼 아버지는 지금 어찌 살고 계실지. 그때 임금님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맹인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게 어떻겠소? 아버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소. 임금님의 제안에 청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임금님은 곧 전국 방방곡곡에 맹인잔치를 벌인다는 방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한편 청이가 떠난 뒤 날마다 울며 지내던 신봉사는 건넌마을 뺑덕어미를 새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뺑덕어미는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바람에 신봉산의 살림은 금세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신봉사가 뺑덕어미를 불러 따졌습니다. 정의가 남겨준 돈이 있는데 형편이 왜 이리 쪼그라들었소? 돈은 얼마나 남았소? 돈이라니? 여태 드신 건 무엇이오? 아침마다 먹은 죗값이 얼만데 남은 돈이 어디 있어? 뺑덕어미의 대답에 신봉사는 기가 막혔지요. 그때 마침 관가에서 사람이 찾아와 신봉사에게 맹인잔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잔치 구경이나 가세.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고생고생 끝에 어느덧 한양 근처까지 왔지요. 밤도 되었으니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가요. 뺑덕어미의 말대로 신봉사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아침에 깨어보니 뺑덕어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봉사의 돈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너무도 기가 막혀 신봉사는 끄억끄억 울었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른 채 청이는 궁궐에서 목이 빠져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연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신봉사가 나타나지 않자 청이는 바짝바짝 입술이 말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안 보일까? 내가 인당수에서 죽은 줄 알고 애통하여 들어놓으셨나?
이윽고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만큼 아버지를 잘 찾아봐야지. 청이는 임금님과 같이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많은 맹인들이 잔치상 앞에 둘러앉아 있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제발 오늘은 만나야 하는데. 청이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여기저기를 관심 있게 둘러보았습니다. 청이의 눈에 잔치상 저쪽에 외로이 앉아있는 맹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맹인의 차림새는 참으로 거지 그대로였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누렇게 뜬 모습이라니. 설마 우리 아버지는 아니겠지? 청이가 눈을 크게 뜨고 그 맹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는데 귀 밑에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간 청이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청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시오?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라 합니다. 어린 딸 자식 하나 남기고 마누라가 일찍 죽자 동양젖을 얻어 키웠나이다. 청이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지요.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신봉사를 덥석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청이 옵니다. 제가 바로 인당수에 빠져 죽은 청이 옵니다. 청이라니? 이게 웬일이냐? 꿈이냐? 생시냐? 신봉사가 믿기지 않는 듯 더듬더듬 청이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버지! 어디 보자. 어디 봐. 내 딸 청이 얼굴 좀 보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봉사가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꿈쩍꿈쩍 했지요. 세상에! 신봉사가 두 눈을 번쩍 뜨는 게 아닌가요? 청이도 울고 신봉사도 울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임금님은 청이의 아버지 심학규에게 호국공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큰 집도 마련해 주었지요. 그 후로 효성이 지극한 청이를 본받아 전국 곳곳에서 효자, 효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심청이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동화네요. 오늘 하루 엄마 그리고 아빠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이번 전래동화는 각기 다른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 삼형제 이야기예요.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떤 재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네 번째 이야기, 재주 많은 삼형제. 옛날하고도 먼 옛날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재주 많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야, 눈 밝은 첫째.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뭐든지 한눈에 딱 알아본다네. 눈이 밝아서 뭐든지 잘 보는 재주를 가진 첫째는 늘 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는야 힘이 센 둘째, 집채만한 바위덩이 그것쯤이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지. 바위덩이도 한 손으로 척척 들어 올린 만큼 힘센 둘째는 만날 이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나는야 맷집 좋은 셋째, 몽둥이로 맞아도 여러 세계 맞아도 간지러워 그 웃음만 나온다네. 아무리 많이 맞아도 간지럽다고 하는 셋째는 언제나 이 노래를 부르며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지요. 특히 재주 많은 삼형제가 사는 마을은 흉년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늙으신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미 닷새나 굶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의 고통은 계속됐지요. 이렇게 백성들은 흉년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일을 맡은 관리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날마다 세금을 걷겠다며 백성들의 곳간을 싹싹 쓸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들의 곳간은 날마다 차고 또 넘쳤지요.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겠어. 그래, 그렇게 놔둘 순 없지. 그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래서 삼형제는 산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첫째가 큰 눈으로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눈동자를 뒤룩뒤룩 굴리며 둘러보는데 관청의 곳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저기 욕심쟁이 사또가 사는 관청 말이야. 그 관청 곳간에 쌀가마니가 잔뜩 쌓여 있어. 첫째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저 혼자만 배불리 먹고 있단 말이야? 이번에는 셋째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첫째, 둘째 형님, 우리가 저 못된 사또를 혼내주기로 해요. 셋째의 의견에 첫째와 둘째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내줄까? 첫째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셋째가 자기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다 방법이 있지요. 우린 이렇게 하면 돼요. 셋째가 형들에게 소곤소곤 자기 의견을 들려주었지요. 좋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첫째와 둘째가 손뼉을 치며 셋째에게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삼형제는 사또가 사는 관청으로 갔습니다. 첫째와 셋째가 망을 보는 사이 둘째는 곳간으로 쓱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쌀 수십 가마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쌀가마니를 풀어볼까? 재주 많은 삼형제는 쌀가마니를 들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청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어요. 뭐라? 곳간에 쌀가마니들이 없어졌다고? 욕심쟁이 사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씩씩거렸습니다. 당장 곡식 훔쳐간 도둑을 잡아라! 사또가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히! 대답을 한 포졸들이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쌀도둑을 찾을 순 없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쌀도둑을 꼭 잡아와야 한다. 만일 그렇게 못하면 너희들을 도둑으로 여길 것이다. 포졸들은 아침에 사또가 두 눈을 부릅뜨고 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쌀도둑을 잡지 못한 포졸들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으로 끌려간 마을 사람들은 곤장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쌀가마니를 내놓으면 풀어주겠다. 그러니 어서 훔쳐간 쌀가마니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쌀도둑으로 몰려서 관청에 끌려갔다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재주 많은 삼형제는 불이 나게 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사또의 곳간에서 쌀가마니를 훔쳤소. 쌀도둑은 바로 나요. 그러니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은 어서 풀어주시오. 쌀가마니를 훔쳤다고 네 입으로 말했으렸다. 그럼 곤장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겠구나. 사또가 재주 많은 셋째를 노려보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붙잡아 매우 쳐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셋째를 잡아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런 뒤 있는 힘껏 철썩 골기를 내리쳤지요. 안 돼요! 포졸 하나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작 곤장을 맞은 셋째는 실실 웃지 뭔가요? 간지러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사또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더 쳐라! 아까보다 더 아프도록 매우 쳐라! 사또가 포졸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당황한 포졸들이 더 힘을 주며 사정없이 셋째의 볼기를 내리쳤지요. 하지만 여전히 셋째는 똑같은 말을 늘어놓을 따름이었습니다. 히히히히 간지러워. 와우 시원하다. 결국 곤장을 치던 포졸들은 때리다가 제풀에 지쳐 나자빠졌지요. 사또 또한 기운이 빠져서 더는 말을 할 수 없었고요. 셋째는 밧줄을 풀고 콧노래를 부르며 관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와 함께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재주 많은 삼형제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으며 잘 살았답니다. 재주 많은 삼형제가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를 부렸네요.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재주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헬로 동화 친구들, 전래동화 4편 잘 들었나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듣고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피우며 지혜롭게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전래동화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잠자리에 누워 마음이 평안해지는 음악을 들으며 코 잘 자요.